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낸다는 게 꼭 북적북적한 대가족 잔치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대화 주제로도 웃음소리 가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그런 명절을 보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명절을 보내셨나요? 행복하지 않은 명절을 보냈더라도 다가오는 가을에는 알록달록 애절하게 물든 단풍잎을 보며 높아진 하늘만큼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한때 가을이 가을인지 모르고 나뭇잎이 푸른지 붉은지도 모를 만큼 모든 걸 내려놓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의 어린 저에게 보내는 위로의 의미와 또 이 채널을 알게 해준 지금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어느 여자분에게 보내는 감사의 의미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또래보다 유복한 집안에 자랐던 저는 20대 초반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에 능숙한 편이었고 자연스레 영어와 관련한 직업을 꿈꾸며 막연히 유학 생활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격하게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고 어렵게 대학 생활을 마쳤지만 학비를 내지 못해 학위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기다렸다는 듯 저희 집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악화되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집안 사정에 낙담한 부모님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찾아오는 투자자들마다 제 어깨를 잡고 온갖 욕설을 내뱉는 바람에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조차 저를 외면하고 마치 짐짝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드렸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가족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겠다고 해낸 생각이 그래 난 영어를 잘하니까 이었는데 그 장밋빛 희망마저도 학위가 없는 제게는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집도 일거리도 없는 제게 몸을 뉘일 수 있는 곳은 찜질방뿐이었어요. 신체 건강하고 힘도 세니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숙박비를 벌어보았지만 일거리가 없는 날엔 돈이 모자라 밥을 굶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길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나는 노숙자구나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2달 정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노숙한 다음 날 돈을 벌어 찜질방 카운터에서 하루치 숙박비를 결제할 때면 결제를 해주시는 이모님이 어젠 또 일이 없었어? 밖에서 잔 거예요? 라며 딱한 눈빛으로 물어봐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안 좋아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4일째 일을 못하고 노숙을 하다가 하루치를 겨우 벌어 돌아오자 카운터에 있던 이모님께서 잔뜩 격양된 목소리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고 며칠을 안 들어와서 걱정 많이 했어.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면 어쩌나. 일이 없었던 거예요? 밖에서 자고? 네, 일이 없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은 먹었어요? 아이고, 얼른 들어가서 씻어. 처음 밖에서 잤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은 너무나도 다른 난데 씻으면서 울기까지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얼굴을 파묻어 눈물을 삼켰어요. 4일째 아무것도 없이 밖에서 자면서도 죽을 용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죽음을 선택한 걸까요? 돈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에 두려웠던 걸까요? 어떤 마음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생기는 건지 그제야 가슴이 아파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자격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꼬르륵 울려오는 배꼽 시계에 우는 것도 체력이 소모된다는 걸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이모님께서 바닥에 슬쩍 흘리고 간 종이를 보게 되었어요. 남탕 야간 청소구인, 나이 무관, 학력 무관, 근무 시간이 짧아 한 달 일해도 60만 원 남짓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일이 없는 날에도 더 이상 노숙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카운터 이모님의 배려 깊은 도움으로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면접 보러 온 저를 보시더니 제 사정 대충 들어 알고는 계신다며 내일부터 당장 일하라고 해주셨어요. 두 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야간에는 목욕탕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아침에는 언제나처럼 인력 사무소로 나가 그날의 업무를 기다렸습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변수가 심하니 좌절스러웠습니다. 목욕탕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처음 한 달은 어떻게 해서든 매일 결제를 해야 했으니까요. 카운터 이모님께서는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음에도 인력 사무소 일을 못하게 된 날에는 밖에서 잠을 자는 저를 보며 사장님께 한 번 말씀이라도 드려보라 권하셨지만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만 견디면 청소 월급을 받을 테고 그럼 그때부터 노숙 생활만큼은 일단 끝낼 수 있으니까요. 잠깐일지라도 그게 누가 됐던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되도록 찜질방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매점은 같은 음식이라도 가격대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도보로 30분 떨어진 거리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안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먹으면 곱빼기 같은 한 그릇이 단돈 2,000원이었어요. 정말 배고프고 힘이 없는 날에는 그 집에 가서 칼국수를 사 먹었습니다. 후루룩 정신없이 먹고 있으면 사장님이 김밥 꼬다리를 접시에 가득 쌓아 내밀곤 하셨어요. 그런 날이면 아주 포식을 하고 돌아가는 셈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슈퍼나 편의점에 파는 1,000원짜리 햄버거 빵을 사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군것질 생각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름 야채도 골고루 들어있고 해서 영양소 보충도 되는 기분이었죠. 어느덧 한 달을 채우고 청소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던 날, 기쁜 마음으로 시장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총각 왔어? 뭐 줄꼬? 칼국수 한 그릇이요. 연세 지긋하신 사장님께서 그날도 곱빼기 같은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칼국수에는 부추 조금과 양념장, 김가루 조금 말고는 전혀 특별한 고명이 없는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네. 딴 데로 갔나 생각했는데. 하하, 네,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든든하게 먹어야 될 나이다. 사장님께서는 또 김밥 꼬다리를 접시에 쌓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또래의 한 여성분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정 사장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아, 오늘 일하던 총각 하나 그만둔다고 회식해주라 하고 일찍 문 닫았어요. 일찍 문 닫았으면 집에 가야지. 왜 이리로 와? 아침부터 칼국수 생각나서 영 혼났어야지. 그나저나 새로 일할 사람 구하곤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매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열악한 구조물에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명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먹는 구조라 엿들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말에 절로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엿듣는 대화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혹시 그 일을 내가 해보면 어떨까? 선뜻 대화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아 칼국수 그릇에 코를 박고 머뭇거렸습니다. 아이고, 내일부터 당장 일해야 하는데 못 구해서 어째? 당분간 나하고 민지 아빠가 더 바쁘게 해야죠 뭐. 그 사이 구해지면 더 좋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시장 구석에 있는 정육점에 발을 들이려고 하나? 그러려니 해야죠. 늦둥이라 애도 어려서 손이 많이 갈 터인데 둘이서 고생이 많구만. 고민하는 사이 앞에 놓인 김밥과 칼국수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서? 그게 아니면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죄송스러워서? 매일 아침 인력사무소로 출근을 하면서도 늘 오늘은 어떤 일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으로 두근거리는데 겨우 한 달 60만 원짜리 야간 아르바이트 좀 구했다고 마음이 물렁해진 건지 스스로가 한심스럽더군요. 또래들 다 가지고 어린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 없는 주제에 집이 없어 찜질방 화장실에서 남들 몰래 빨래하고 덜 말라 냄새나는 옷 입고 다니는 거지 주제에 시장을 나오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칼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왜 다시 왔어? 뭐 흘리고 갔어? 아니요, 사장님. 혹시 아까 여기 앉아 계셨던 분은 어디 가셨나요?
다 먹고 집에 갔지. 왜? 아, 혹시 연락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연락처는 없는데. 정육점 사장이라 정 사장인 거 빼고는. 급한 거야? 혹시 모르니 가게로 한번 가봐. 이리로 쭉 가서 오른쪽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있어.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 보니 불 꺼진 정육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매장 앞에 붙은 구인 공고 덕에 연락처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도 펜도 흔한 휴대폰 메모장도 없는 저였기에 찜질방까지 걸어가는 30분 동안 숫자 8개를 까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중얼거렸어요. 찜질방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 몇 번에 아까 그분인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멈칫. 이런 순간에는 저를 뭐라고 소개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아, 가게 앞에 붙은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시간 될 때 면접 보러 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순조롭고 빠르게 끝난 통화에 어리둥절하며 서 있자 카운터 이모님이 개고 있던 수건을 두고 놀란 표정으로 제 쪽으로 오셨어요. 아니, 뭐야? 구인 공고 보고 한 전화인데 그렇게 전화를 해요? 아, 저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래도 그렇지. 자기소개 정도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래요? 내일 시간 될 때 면접 보러 오라세요. 어머, 정말? 너무 잘 됐다. 어떡해. 축하해요. 왠지 모르게 잔뜩 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모님의 축하한다는 말에 쑥스러우면서도 이 유머를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뭐 하는 곳인데? 뭐 필요한 거 도와줄 거라도 없어요? 정육점이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유, 왜 이래? 나 눈물 나게. 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 고생하고 행복 시작해야지. 그죠? 그렇게 저는 카운터 이모님의 응원을 받아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전날 배웠던 여자 사장님은 안 계시고 덩치 좋은 남자 사장님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이 일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러면 배울 게 더 많겠네. 제가 말이 많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잘 모르고 막 틀리고 실수할 게 눈에 보일 때만 말이 많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딱히 말 안 해요. 나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만큼 가르치는 거에 자신 있고 또 성함이? 네, 안민종입니다. 네, 민종 씨처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일 때 더 흡수를 잘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끈기 있게 배울 각오만 되어 있다 하시면 같이 일하면서 나중에 민종 씨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오래오래 같이 일할 사람이면 좋겠어요. 잘 부탁해요. 내일 8시까지 나오면 돼요.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정육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불안해하며 일이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너무 기뻤습니다. 동시에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부모님 믿고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영어뿐이었는데 원어민처럼 영어하는 노숙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을에 그렇듯 깊은 반성 후에는 앞으로의 다짐과 결심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장이 되어 있자고. 말하지 않아도 딱한 사정을 눈치채고 기꺼이 일자리를 만들어준 찜질방 사장님과 이모님처럼 남는 이윤이 없더라도 나 자신보다 건강을 걱정하시며 김밥 한 알이라도 더 챙겨주려 하셨던 칼국수집 사장님처럼. 그리고 일할 줄도 해본 적도 지식을 가지지도 못한 나에게 오히려 잘 되었다며 오래도록만 같이 일해달라고 하셨던 정육점 사장님처럼 좋은 사장이 되어 있자고. 거창하게 남을 돕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오며 가며 내 울타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그런 인생을 목표로 저는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물론 목욕탕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13시간 일하고 찜질방에 가서 씻고 잠시 쉬다가 목욕탕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편하게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정육 일도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었습니다. 주로 남자 사장님이 칼 잡는 것부터 발골하는 것까지 알려주시고 여자 사장님은 판매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손님에게 어떤 부위의 고기를 추천해 주는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알려주시는 것들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그때를 뒤돌아보아도 딱히 추억할 만한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일 배우고 일하고 그것만 하고 지냈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저는 집을 따로 구하지 않고 계속 찜질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찜질방 이모님과 사장님이 이제 그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정도는 되지 않냐며 말해오셨지만 찜질방 생활에 적응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힘들 때 신경 써주신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쉽게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육점 사장님들의 딸인 민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육점 문을 이만 닫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해요, 민종씨. 그동안 너무 잘해주고 고마웠는데 민지 교육 문제 때문에 주거를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이번에 저희한테도 좋은 기회가 와서 대신 민종씨 새로운 일자리 구할 때까지는 평소랑 다름없이 계속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정말 미안해요. 사실 이런 걸로 사장님들이 미안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기초부터 심화까지 공짜로 알려주신 분들이니까요.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일하고 있는 가게 자리에 새로 운영하실 분이 오신다면, 그래서 자리 변동 없이 같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쩜 민종 씨는 이렇게 한결같이 마음이 넓은지.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그럼 다른 분이 오셔서 하는 건가요? 여기요? 저희도 누가 그래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갑자기 없어지면 늘 오시던 단골분들 갈 곳은 잃지 않을까 해서. 근데 누가 이 변두리에서 장사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연락이 없네요. 아쉽네요. 혹시 여기서 한다는 분 있으면 저는 여기 남고 싶었는데. 그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지. 그럼 혹시 민종 씨가 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요? 저희 둘 없이도 혼자서 가게 잘 보시고 모르는 거 못하는 거 없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아직 어리고 또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몰라서 정보를 알아보고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런 건 우리가 다 알려줘야죠. 같이 일했던 식구 혼자 놔두고 이사 가는데 그 정도도 안 알려주고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따 수다쟁이 그이 오면 체계적으로 알려주라고 전해놓을 테니까 꼼꼼히 듣고 잘 생각해봐요. 참고로 이건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이 동네에서 남 밑에 들어가는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석이지만 이 자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돈이 더 될 거예요. 우리가 왜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갈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물론 안 그래도 힘든 몸 2배로 더 힘들 건 각오해야겠지만 사장님은 정말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저를 교육할 목록을 뽑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생필품 외에 소비를 일체 줄이고 집도 구하지 않고 찜질방 생활을 해왔던 게 조금은 보탬이 된 건지 창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하더군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편하게 상담할 수 없는 쓸쓸한 저였지만 이렇게 든든하게 알려주는 사장님이 있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 그대로 물려받아 정육점 사장이 된 것이지요. 동네도 인테리어도 저의 마음가짐도 단골 손님들도 어느 하나 변한 것 없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해오던 목욕탕 청소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괜찮다고 출근하겠다고 우기는 저를 찜질방 사장님이 극구 말리셨기 때문에요. 출근했는데 정말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왔을 때 코피 흘리는 저를 보고 이모님이 사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캐물어도 절대 자기는 말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가게를 차리면서 주거 생활은 정육점 쪽방에서 하기로 마음먹고 찜질방 생활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찜질방에 가서 이모님과 사장님께 얼굴을 비추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정육일이 아무리 익숙해졌다 해도 몸을 많이 쓰는 일이다 보니
목욕탕 뜨거운 물이 간절한 날이 많기도 했습니다. 정육점을 시작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 주셨어요. 소문을 듣고 와주신 단골분들은 잘 될 거라는, 잘할 거라는 믿음이 담긴 덕담도 잊지 않으셨지요. 시간이 흐르고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군요. 그러다 보니 사랑할 시간도 만들게 되고 자연스레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하루하루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하루들이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별것 없는 하루에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서서 일을 하다가 유리창 밖으로 걸어가는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잔뜩 울상이 된 얼굴을 하고 가게 앞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늘 웃음뿐이던 저의 하루에 들이닥친 아주 낯설고 드문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거의 매일을 그런 모습을 하고 가게 앞을 지나치는 겁니다. 일주일째 반복되는 그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라고는 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가슴팍을 움켜쥐고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도록 울고 계시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아주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실례가 될 줄 알면서도 저는 아주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우선 안쪽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고 몸을 부축하는데도 그저 힘없이 발걸음을 떼더군요. 가까이서 보니 처음 보는 얼굴임에도 수척해진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아주머니께 내어드렸습니다. 두 손으로 컵을 쥐고는 입에 대지도 않고 눈물을 계속 흘리는 아주머니. 왠지 그 속마음을 제가 듣고라도 마음을 덜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4년째 정육점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울면서 걸어가시는 게 마음이 쓰여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아직 뜨겁지만 호 불어서 한 모금 마셔보세요. 조금 덜 하실 거예요. 네. 넋이 나간, 정말로 사람 몸에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머리 위로 빠져나간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 싶은 얼굴로 아주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뜨거웠던 차는 이내 식어버렸는지 더 이상 김이 올라오지도 않고 있었어요. 다시 데워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물을 끓이려는 찰나 아주머니께서 가만히 있던 몸을 움직여 차를 한 모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생강차네요. 네, 겨울에 생각날 때 한 잔씩 마셔주면 좋지요. 입맛에는 맞으세요? 그럼요. 지 엄마 겨울 되면 힘들고 춥다고 아들이 겨울마다 보온병에 타서 주곤 했어요. 아드님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 아드님 올해 몇 살이에요? 둘째는 지금 수능 공부하는 19, 셋째는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째는 21. 참 착하고 성실했어요. 학교에서도 늘 착한 일, 남한테 도움되는 일 앞서서 하고. 와, 삼형제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외동이라 형제가 없어 늘 외로웠는데 아드님들은 서로 의지하고 지낼 수 있겠어요. 복이 많으시네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조금 더 걱정 안 시키려고 첫째가 부단히 노력했어요. 애들 아빠가 없어서. 첫째 녀석, 자기도 어린 게 어른처럼 굴려고 애썼지요. 애들한테 첫째는 형이 아니에요. 아빠지. 애들이 많이 의지했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 멋있는 분이네요, 아드님이. 멋있죠. 키도 크고. 보고 싶어 죽겠어요. 눈앞에 아른거려요.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아주머니께서는 말씀을 하시다 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행인들과 시장 상인들이 흘끔거리며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다그치거나 달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과 눈물에서 직감적으로 첫째 아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누가 자식 잃은 부모에게 섣부른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기다려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북받쳐서. 아닙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으니 편안하게 목 놓아 우세요. 아니에요. 초면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첫째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착하고 가족밖에 모르던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너무 믿기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희 첫째가 6개월 전에 입대를 했었거든요. 군에 갔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보냈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보냈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가게 했다면 괜찮았을까요? 어쩌다가 주변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군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을 얘기할 때 아들 셋이나 되는 엄마로서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첫째는 성격도 좋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착하니까 솔직히 걱정이 덜 되기도 했어요. 워낙 알아서 잘해오던 아이니까. 하지만 그런 아이가 6개월 만에 싸늘하게 굳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혹시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건가? 세상이 나를 두고 장난치고 있는 건가? 아주머니는 말을 잇다 목이 타는지 잔에 남아있던 차를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빈잔을 쥐고 있는 손가락이 힘없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남아있는 차를 마저 데워 주전자째로 가져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잔을 가득 채운 노란 생강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도 애들한테도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게 충분히 슬퍼할 시간도 허락해주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일을 하러 바쁘게 돌아와야 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잘 돌아가고 있더군요. 정말 진절머리 났지만 그래도 둘째가 곧 수능이고 대학도 가야 하니까 셋째도 한참 클 나이니까 저는 그들의 엄마니까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세상에 유일한 어른이니까요.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소대로 새벽 일찍 장에 나와 일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끼니를 때우고 커피를 마시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게 일을 마무리하자고 인사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는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억울해서, 그 청춘이 불쌍해서, 그 예쁜 얼굴이 가슴 아파서, 하루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치 잠갔던 수도꼭지를 열어버린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와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이제 겨우 21 어린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엄마로서 힘든 순간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게, 다 괜찮을 줄로만 알았다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현실은 우리에게 슬퍼할 시간도 허락해주지 않죠. 정말 가혹한 게 현실이지요. 그런 못난 어미인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아들은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내버려두고 나만 살아보겠다고 밥 먹고 일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 죽어버리고 싶은데 첫째 있는 곳으로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기엔 둘째랑 셋째가 너무 안 됐고 나라는 못난 인간은 하필 그들에게도 엄마라는 존재이니까요. 정말 미안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들 가슴속에 하나씩은 품고 살아간대요. 저도 그렇고. 쉽지 않겠지만, 너무 힘들겠지만,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버텨요.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참아보려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나와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아주머니가 떠난 자리에는 깔끔하게 비워진 빈 찻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 정육점이 위치한 시장 내에 있는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잠시나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던 말이 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몸이 고단한 일은 때로 잡생각을 지워주기도 합니다. 낯선 이들과 봉고차를 타고
무작정 먼지 속에서 몸을 괴롭혔던 8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찜질방에서 쪽잠 자고 그마저도 안 되는 날에는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뉘었던 그때의 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 포기하고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별것 아닌 일상이 주는 일시적인 망각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그 아주머니도 잘 견뎌내어 주길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주머니는 비슷한 시간에 가게 앞을 지나셨습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몰랐던 얼굴인데 알고 난 후부터 제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된 것이겠지요. 여전히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잔뜩 눈물을 머금은 무거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저희가 나눈 그날의 대화가 모두 없었던 일이 되는 것 같았지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가장 상태가 좋았던 삼겹살을 썰어 아주머니가 지나시는 시간에 맞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물먹은 슬픈 얼굴로 느릿느릿 걸어오시는 걸 보니 딱한 마음이 울컥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더군요. 지금 가시나 봐요? 아, 네. 마치고 이제 들어가요. 저녁 식사는요, 애들이랑 같이 하시죠? 네. 애들 학교 마치고 오는 대로 같이 먹으려고요. 그럼 오늘 삼겹살 어떠세요? 제가 이것 좀 챙겼는데 부담 가지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곧 문 닫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내일 되면 팔기에도 애매해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상태 좋아요. 가서 바로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아, 고마워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잘 먹을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애들 한참 고기 좋아할 나이잖아요. 저도 그 나이 때 고기라면 환장했거든요. 마냥 부담스럽다 생각 마시고 저도 이렇게 애들 먹일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니 앞으로 종종 부탁드려요. 상태 좋아서 기름장에만 찍어 드셔도 맛있을 거예요. 아유, 진짜 고마워요, 너무. 어떻게 그냥 받죠? 안 그래도 셋째가 며칠 전부터 계속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해서 언제 한번 날 잡고 먹여야지 했는데 너무 좋아하겠어요. 저도 꼭 갚을게요. 이 예쁜 마음.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흐르는 눈물에 연신 눈밑을 훔치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반복해서 하고 가셨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부디 나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생판 모르는 남을 보며 처음으로 기도를 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드려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판매하는 게 고기라서 내일 되면 가게에 내어놓기 애매하다는 핑계로라도 내일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매일 드리면 대놓고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으니 일주일에 딱 3번으로 정해두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애들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챙겨드리자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일주일에 딱 3번. 일주일 중 나머지 4일은 꼬박꼬박 나가서 인사하며 실없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어제보다 마음이 괜찮아지셨기를, 조금만 더 버텨서 꼭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그런 저의 결심은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제 여자친구가 그 모습에 반했다며 제게 청혼을 했으니까요. 여자친구의 청혼 덕분에 아주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때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가 또 탄생했네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청혼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저도 얼른 하루빨리 제대로 된 청혼을 하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께 고깃값으로 프러포즈 조언을 구했고 그해 저에게는 어여쁜 아내가 생겼답니다. 제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셨던 아주머니께서는 저의 청혼 이후부터 더 이상 울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은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 없이 메마른 얼굴을 뵙던 그날 저는 아주머니께 오늘을 기억하시라 온장고에서 따뜻하게 데워두었던 캔커피를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이제 진짜 한겨울인가 봐요. 그러네요. 아이고, 잘 먹을게요. 따뜻하네요. 정육 사장님도 감기 조심해요. 아주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감히 헤아릴 수도 제가 대신 아파드릴 수도 없었지만 정말 우린 아무 상관없는 남이지만 그래도 저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 전하는 마음 하나에
작게나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다면 좋겠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는 12월 25일. 도란도란 고기를 구워 드실 단골 손님들을 위해 빨간 날이지만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듬성듬성 빈자리가 많은 성탄절에는 시장거리가 조금 조용해집니다. 다들 화려한 트리가 있는 어딘가로 떠났겠지요. 손님들만 생각하는 못난 남편을 위해 착한 아내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가게로 왔습니다. 이런 날 자기도 여느 연인들처럼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싶을 텐데 말이지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가게에서 가장 좋은 소고기로 프라이팬에 어설픈 스테이크를 굽고 있을 때였습니다. 땡그랑 활짝 열린 가게 문 사이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네모난 케이크 박스를 들고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불이 켜져 있기에 들렸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이 연말 느낌 내시라고. 생크림 케이크네요. 아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감사는요. 제가 사장님께 감사하죠. 이렇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있어 좋네요. 그날, 처음 뵀던 날, 그날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랑 함께 확 목숨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어요. 우리 첫째 일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근데 그렇게 데워주신 생강차 한 잔에 딱 하루만 더 떠올리고 곱씹다가 내일 죽자. 근데 다음날 주신 삼겹살에 집에 있는 애들 고기 좋아하는데 먹이고 내일 죽자.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죽을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게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애들 데리고 목숨 끊을 생각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저희 아이들, 저희 세 가족 살리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너무 전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어요. 하찮은 아줌마 하나 울면서 지나가는 거 좀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정신 이상하네.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이야기 들어주고 제 슬픔 알아주는 것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1000번 말해도 모자랄 만큼.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마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지 않아서 사라져서 고맙다고.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쭈그려 앉아 아내와 아주머니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주머니를 보면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또 생기는 것은 원치 않았으니까요. 정말 힘들고 외로웠으니까요. 아주머니가 사오신 케이크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도, 아주머니와 아이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아주머니 큰아들에게도 이 케이크처럼 달콤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며 아내와 그렇게 연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새해가 밝고 언제나처럼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던 중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배가 불러왔고 작은 체구에 엄청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출산을 2주 앞둔 어느 날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출산에 임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분명 아침 출근 전까지만 해도 집에 있었는데 말이죠. 놀란 저는 가게 문도 잠그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진통이 왔다면 혼자 어떻게 병원으로 갔을지 너무도 아찔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출근할 걸 후회하며 도착한 병원에는 땀범벅이 된 아내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이제 괜찮아. 아까 너무 아팠어. 내가 조금만 늦게 나올 걸 너무 미안해. 혼자 오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배 아파서 택시 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나 봐. 근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지나가다 날 발견하셨대. 그래서 나 데리고 와주신 거야. 진짜 신기하지? 너무 다행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처음엔 사모님인 줄도 몰랐어요. 배가 남산만한 사람이 철푸덕 쓰러지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냅다 뛰었지. 가까이서 보니 사모님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그 순간 아주머니께서 길목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게, 덕분에 이렇게 아내가 빨리 병원으로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엄청난 인연이라고 신기해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날 때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가 되었는지. 아내의 출산 이후 더욱 친해진 저희들은 각자 집으로 서로의 가족들을 초대하며 가족보다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저를 두고 목숨을 끊은 저희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과 행동으로 그날 그 아주머니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누군가에게 빛이 필요한 순간에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행복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평범한 행복을 빼앗지 마세요. 부디 살아내세요. 지금 아프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겨내면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그렇게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절대 평범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저에게 지금 같은 평범한 날들이 행복이 되어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친척도 가족도 없던 저는 이제 가족 부자가 되었습니다. 찜질방 이모님, 찜질방 사장님, 칼국수집 사장님, 생선가게 아주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이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오래오래 영원하길 바라봅니다. 모두들 가을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고 맛있는 밥 같이 먹으며 평온하고 따뜻한 가을 되시길 바라요. 두서없이 길기만 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앞으로도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 테니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